가장 관심사항이 하나가 뭐냐?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죠. 네,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 상당히 제한적으로 약간 오를 수 있겠지만 감소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22대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꿀 정당은 누군지, 국회의원 후보는 누군지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이실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 라면서 전심성 공약들을 쏟아내죠.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태도가 싹 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좀 보는데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서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유권자들의 가장 관심사항이 하나가 뭐냐 꼽아보면 대부분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죠. 네. 지금까지 나온 대표적인 공약들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정말 있을지, 이 재원 마련이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현실성 있는 얘기들을 좀 해봐서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서울 디지털대학교 한문도 교수님, 도시문헌학자인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원래 선거철에는 부동산 공약들이 남발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선거에는 약간 민생 의제 뒤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여야 모두 조금 조용하다 싶은 게 제 느낌인데요. 두 분 학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한 교수님. 예, 그 해당 지역 분들하고 또 이 업종에 근무하시는 친시장적인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데 시장이 예상보다 좀 조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과연 100%인가 아니면 50%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도 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공천 문제들이 각각 좀 올해 어느 선거보다도 더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난리죠, 난리. 예.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 나와도 이게 지금 공약을 위한 공약인지 진심이 담긴 건지를 시민분들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천 문제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약에 대한 신뢰를 할 예. 여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총선은 대선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 이슈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잖아요, 보통은.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네, 실제로 GTX 연장선에 해당되는 지역 개발의 어떤 후재들은 분명히 작용이 됐고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좀 잘 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언론상에서 많이 좀 부각시켜지고 크게 호재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기 신도시 해당 지역에서는 좀 반응이 좀 약합니다. 1월, 2월이면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예. 3월 초고. 1월, 2월 동안 일산 동구 서구뿐이 아니라 성남 분당구도 가격이 좀처럼 이게 뭐 그렇질 않아요. 상승 기미는 없고요. 예. 도리어 하락 거래가 비중이 조금 55대 45 정도로 높고 실제로 지표도 상승 지표가 안 뜨고 약간 약보합 형태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관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시니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각각 그 해당되는 소속 정당들이 지지자가 약한 데를 집중적으로 공약을 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역시 이것도 4월 10일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국회에 통과가 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법안까지 통과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철마다 나오는 그냥 립서비스 공약이 아니라 뭔가 액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일단 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기반을 일단 만드는 게 법안에 이제 통과가 됐다는 게 사실이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선거철마다 예전부터 나왔는데 실행이 못 된 이유는 뭘까요? 이런 법안이나 재원의 마련에 대한 어떤 툴이 없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베이스의 어떤 기초는 닦아놨고 재원 마련이나 이 부분은 차후 문제라도 일단 출발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여야가 서로 철도 지하를 추진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철도 경쟁입니다. 한 번은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구도심 위주로 성장시키겠다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질세라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러면 전국을 철도하겠다라고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철도와 관련 공약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GTX 292.2km,
전 구간을 갖다 지어하겠다는 거고, 여당에서는 이제 도심권을 주로 타겟으로 해놨어요. 약간 차별화돼 있죠. 둘 다 이제 공약의 어떤 실현성은 사실 차이점에 비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둘 다 그냥 민자예요. 네. 그 위를 개발해서 민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분양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충분히 재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형이잖아요. 선형이니까 길 폭이 30-40m밖에 안 되고 단선이 같은 경우는 더 좁아요. 25m. 그러면 거기서 과연 개발이 될까? 관계 기관들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철도청이나 뭐 코레일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뭐냐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지만 이 상부에다가 건물들을 놨을 때 지하에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분에 대한 어떤 툴이나 사전 점검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진짜 공약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행 가능한 지역은 예를 들면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는 상태니까 이게 됐거든요. 근데 운행 중에 공사를 하려면 그건 그래요. 위에 운행이 지장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 하는 뜻은 좋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검증이 된 다음에 시작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1km당 한 4천억 원이 든대요. 1km당 예, 4,000원. 1km만 지하화해도요. 그러면 민자라는 건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 들려올 텐데 그 위에 땅값이 그렇게 개발하고도 남길 만한 그런 좋은 요지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천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부분에 뭐 보상비나 이런 걸 예. 뺀 겁니다. 순수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려면 밑에가 튼튼해야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잖아요. 예. 일반 공사비보다 두세 배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투명하게 가이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민자로만 할 수 있는가? 퀘스천이 찍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는 못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명료하게 투명하게 정리는 못됐다. 이건 좀 알고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 가능 여부에 따라 좀 지역별로 차별화될 단적인 것이다. 예로 GTX-A도 예. 지금 공사하는 업체 재원 마련하고 B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그 부분에서 좀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계속 보상비 더 들어가고 이러면서 공사비도 늘어났고 네. 공사 기간도 늘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단적인 예잖아요. 우리가 6년, 7년을 봤는데 지금 15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성이 없을 때는 더 힘들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침 GTX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GTX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장과 신설에 38조 원 이상이 든다고 추정을 했는데 GTX-A도 민자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박사님 보시기에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GTX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문제하고 예.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선 GTX를 왜 만들었냐 얘기를 좀 살펴보면 결국 철도 지하화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요. 예. 내려간다는 거는 도시의 근간 기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킨다는 거거든요. 몇 달, 몇 년이라도 정지시켜놓고 하거나 아니면 고가로 새로 놔야 되는데 또 그러면 이제 일조권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기존 노선을 지하화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재원도 문제고. 네. 그러다 탄생한 게 GTX인데 네. GTX도 만들려고 하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GTX-A가 굉장히 파급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역 아래쪽 동탄 가는 라인은 기존 고속철도선을 같이 쓰겠다고 경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과연 민자로 지하화가 될 수 있냐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철도는 아닙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예. 강남 구간입니다. 여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리니어 파크를 개발하겠다고 상부를 일정 부분 분양을 하고 공원 만들고 지하화시키겠다는 건데 예. 전 여기가 만약에 민자로 성공을 한다면 그 모델이 전국적으로 퍼질 거라 생각을 해요. 강남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민자 유치를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안 된다면 다른 곳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근데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평택,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단지라는 호재에다가 이번에 GTX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털어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사가 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 지역의 미분양이 12월로 한 300개, 400개 수준으로 줄었어요. 근데 작년 1월 따지면은 1,500, 2,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소진이 됐죠. 반도체는 작년 3월에 발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호재는 분명히 적용한 것 같아요. 3월에 발표하고 나서 평택 같은 경우에 미분양 2,000개에서 이제 줄기 시작을 합니다. 쭉. 그러니까 반도체 효과가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GTX 그 부분은 좀 뒤늦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GTX 효과는 엄밀히 아니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건설사 입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 세 군데 지역이 동시에 다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할인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품, 뭐 벤츠 주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예. 이거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건설사의 어떤 노력과 반도체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GTX 효과는 생각보다 없다. 같이 보실 게 아니라 조금 구별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동선 추진이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예전부터 평택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제 화성, 동탄 이어오면서 위로 오는 축을 갖다가 개발시킬 계획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그거의 어떤 연장선인데 작년 초에 이제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2028년인가 개통 예정인데요. 이 인동선 라인에서 타고 오다 보면은 서울로 접근성도 하는 환승도 여기 한 두세 개가 발생을 해요. 네. 남부 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좀 연결하는 벨트 형식의 교통망의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의 2호선처럼 경기 남부의 골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은 게 그냥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네. 이 라인이 현재까지는 강남 쪽으로는 뭐 수입 문화선이니 신문화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죠. 나머지 지역으로 빠져나간 노선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크게 할 거고 특히 수원, 영통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사실 철도적으로 좀 고립됐었는데 네. 이런 고립을 해소해주는 그리고 인도권이 앞으로 이제 월판선 같은 경강선 같은 횡충 노선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결합하면서 아마 엑스타 형태로 개발이 돼서 음.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에 특히 공약에서 주목해야 될 지역을 꼽는다면 두 분은 어느 곳을 꼽으십니까? 먼저 한 교수님. 저는 핫한 그 메가시티 대상인 김포 부천 라인. 저는 그쪽이 개발 여력이 있는 토지도 많고 네. 그린벨트 군사보급도 또 연결되고 교통망까지 가세가 된다면 마곡하고 연결되면서 그 지역을 좀 주목하시면 제가 볼 땐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형태 면에서 제가 볼 때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GTX A하고 C가 현재 동탄에서 끝나는 계획입니다만 예. 평택 지제까지 연장되는 설이 파다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지역이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있고 그래서 정부도 이미 지난해 고덕신도시가 삼성전자의 배후 도시인데 그 남쪽에 미니신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되면 고덕신도시 그 미니신도시 그리고 평택시청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A와 C가 그런 수요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천안이라든지 아산분들까지 배후 지역에 놓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게 완공되는데 뭐 15년이 걸릴지 또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내용들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뭐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후손들 위해 쓰는 거냐? 그러면 후손들이 있기는 한 거냐? 이 저출산 고령화로 네.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토건 건설이 그렇습니다만 철도 공약은 참 오래 걸립니다. 네. 최근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달빛 내륙철도 네. 이 경우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전남선 철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구남철도라고 전남과 대구를 연결하겠다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네. 그로부터 90년 만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요즘 나오는 철도 계획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식민지 때 나온 계획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아. 와, KTX 강릉선 같은 거 또는 순천 속초선들 네. 다 식민지 때 나왔던 계획들입니다. 아. 거의 7, 8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발표가 되고 착공이 됐다가도 엎어진 사업도 많고 부산, 마산, 복선 절천처럼 예. 티스푼 공사도 있고 그 철도 업계 용어입니다. 티스푼 공사라고 예산 나오면 조금씩 한다고. 그래서 제가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게 언제까지 개통합니다라고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는데 철도 공사는 개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고 최대한 유보적으로 보시고 내가 당장 내년에 집을 여기 가야 되는데 내년까지 뚫리겠지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철도 지하를 집권 여당에서는요.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공약으로 연결지는 모습입니다. 경기나 김포 등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공약과 경기도에서 북부 지역을 따로 떼서 경기 북도를 만드는 경기 북도 공약을 한 법안에 담아서 총선 후에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지방 분권 시대라는 말도 있고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도 오랫동안 써왔는데 지방 소멸과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이런 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방 인구를 빨아들여서 수도권이 커지고 있는 거라 예. 서울이 커지는 문제하고 지방 소멸은 사실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여야당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 지역에서 집권당은 언제나 메가시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시와 만주구 통합 얘기는 그쪽은 집권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남에서는 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문제는 아니고 그 지역에서의 오피니언 리더층들은 메가시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야당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구 소멸 시기예요. 네. 메가시티라는 건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지역구들까지 전부 아우르면서 광역화해서 개발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더 좁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섞인 상태의 도시들이 두 개 합쳐진다고 예. 메가시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는 도시끼리 네. 컴팩트 시티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시켜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게 메가시티지 A시와 B시가 합쳐져서 C시가 된다고 이게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 배제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서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산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이 얘기도 해당 지역에선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걸었지만 이번에도 안 됐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다녀보면은 예. 그 지역의 정치인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시민들은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분들이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부산, 울산, 경남 친한 분들이 딱 있으시면은 막 얘기 진행되다가 바뀌고 나면 싹 사라지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울경 깨진 다음에 해오른 동맹이라고 또 포항, 울산 이렇게 또 묵자고 또 그런 식으로 늘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예. 흘러간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지 시민분들은 기대도 안 하시더라라는 게 그렇군요. 제가 다니면서 느낀 솔직한 감정입니다. 네. 메가시티 공약이라든가 뭐 특별시 뭐 이런 공약들이 이미 유권자들이 별로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시장에서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날이 너무 추워요. 막 추운데 패딩이 생겨서 좋죠. 예. 그렇다고 추위가 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추운 거예요. 시장은. 호재가 작용 못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제 매수 심리나 네. 주택 가격의 어떤 고평가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조금은 다 관망하고 지켜보는 단계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인구도 줄기 시작할 거고 활력 있는 젊은 사람도 점점 적어질 텐데 앞으로 행정구역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며 교통망이라는 건 20, 30년 뒤에 그거 완공하고 나면 그 유지비만 계속 들 것 같기도 하는 걱정도 드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조성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사실 저는 개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 김포만 뽑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얘기 나온 지 40년이 넘어간 광명, 과천, 구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해야 되고 또는 전주, 완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할권인데 쪼개져 있는 건 문제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건 통합적으로 한번 선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본인이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결국은 흐지부지 됐죠. 다음 대선이라도 한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선거를. 정말로 인구가 감소가 멈추고 예. 늘기를 바란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요? 하나는 젊은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예. 이건 특히 농산어촌 지역 가면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국적 인구들 또는 귀화 인구를 포함시키면 지금 농산어촌의 인구 통계가 좀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현실을 무시할 거냐 문제입니다. 지금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대도시의 핵심 지역 살다 보니까 예. 그들에게 안 보일 뿐이지 전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시민분들을 무수히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신혁명이 필요한데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최장기로 이어진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영끌에서 집을 구입하신 서민도 계시고 집을 못 구하신 서민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늘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좀 장기 임대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 문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유엔 같은 데에서 한국에 지적했던 거예요. 예. 그 시절에도 계속 큰 집만 만들었어요. 한국 정부나 각종 건설사들은. 네. 더 작은 집을 만들어야 된다. 예. 계속 귀를 막아왔던 거고 예. 신도시 개발하고 택지 개발할 때 보면 너무 중대형 평수만 짓거든요. 네. 가구 수가 바뀌었는데 가구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또 하나는 소형, 중소형 주택을 더 많이 지을 것. 이것만 해도 좀 저도 지금 무주택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통상 총선 이후에는 공약이 이행되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정말 그럴지 역대 총선 때는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네. 총선 이후에 집값 오를 수 있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집값이 오르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약간 오를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힘을 잃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역대 총선 그 속설 얘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속설입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17대 때 2004년 1월 달에 보합이었는데 선거 있고 나서 0.6% 상승했어요. 딱 3개월 뒤에 마이너스 0.3일 다시 내려갑니다. 18대 2008년도거든요. 1월 달에 0.16% 상승 중인데 4월 달에 상승합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맞아요. 속설은 여기는 맞는데 그다음이 중요하죠. 3개월 후 마이너스 0.3%. 3개월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9대는 어땠냐? 19대는 이미 특이한 경우입니다. 2016년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예. 아시잖아요. 막 15년부터 전세 대출 5억 막 이러니까 이때는 넘었었어요. 총선과 상관없이 그냥 오를 때니까 올랐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정책이. 마지막에 이제 2020년은 전국을 상승하는데 또 서울을 하락해요. 예.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뭐냐면 현재 총선이라는 선거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속설에 불과하다. 데이터로는 증명이 안 된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일단 나오고 있고 올 총선은 상관관계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하향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극화가 감소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합세거나 하락 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 3구 같은 곳들은 고공의 기준을 따로 가겠죠. 양극화 경향이 심해진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선거철에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개발 정책들이 결국 선거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 우리 무수히 겪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유권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총선에는요,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공짜의 공약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믿고 싶은 공약이다라고 그냥 찍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말하는 사람을 부디 뽑아주시면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 한문도 교수님, 도시문헌학자인 김시덕 박사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